이렇다 12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제가 말을 이렇게 더듬냐면은 상태가 안 좋으신데. 상태가 안 좋아요. 왜 상태가 안 좋냐면 제가 선거제도 개혁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패스트 트랙이 오늘은 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법정 시한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에요. 3월 15일이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선거구 획정은커녕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지도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여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자기 네. 시간 어기는 건 자주 하는 일이에요. 작년에도 네. 국민투표법 네네, 기간을 네네. 어겨갖고 네네. 헌법 개정이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늘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저는 네. 사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게 네. 그런 국회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우리가 이것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입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제 국회 현안 보고 내용을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도되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논의된 그 정당별 입장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민주당은 이 여야 사당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뭐 금명강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고요. 충분한. 충분한 불투명한 얘기죠. 불투명한 얘기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네. 뭐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이제 꾸러미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야당과 합의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한당. 자한당은 뭐 나경원 대표의 말들이 주로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 오늘 이제 현안 보고에 따르면은 네. 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건 협박인가요? 여권 이중대가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자한당이 요새 좀 인기가 올라가나 보죠. 힘 있는 발언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좌표로 따지자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자한당에 좀 가깝잖아요. 가까운 친구들이 예, 많죠. 가까운 친구들이 많은데 원래 핫통속인데 이제 원래. 예, 자한당이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구분을 짓는 거죠. 음. 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을 좀 확 묶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어제 밤을 꼴딱 새서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 내부 안에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저께 뉴스공장을 들어보니까 하태경 자한당 프로치네 그건. 예, 그러니까 자한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네. 패스트트랙 자체를 이제 반대하는 네.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다만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공수처하고 검경 개혁하고 예. 정치 개혁이 한꺼번에 지금 네네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가죠. 꾸러미로 지금? 패스트트랙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예. 얘기했습니다. 네.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5.18 왜곡 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네요. 아무래도 평화당의 지지 세력들이 호남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 좀 강하게 패스트트랙에 이걸 넣어달라. 예, 5.18 왜곡 처벌법을 포함하라. 왜곡 처벌 좀 예, 이상하다. 이것이 뭐 아직도 진상이 안 가려졌는데 지금 왜곡은 뭐냐, 진상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진짜. 역시나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야 3당의 안하고 민주당의 안 이 격차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다. 이제 3월 14일까지 빨리 결정해 달라라고는 했는데 14일이 이미 이제 지난 거고요. 네, 정의당이 이제 유산되게 된 이 패스트트랙을 살려야 되는 예. 이런 굉장히 절박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이 오늘 네. 아침에 9시 반에 모여서 패스트트랙 대응을 위한 뭐 비상위원회 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오늘 내일 간에 아마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러니까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한 거는 저는 이제 다분히 의도되고 네네. 계획되고 이게 다 이게 모든 게 고려돼서 네. 진행됐다고 보고요. 저렇게 심하게 반발한 것 자체도 일부러 의도했다고 보거든요. 뭐 그게 그럼요. 딱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전도가 험난하다.
훈훈합니다. 보여주는 이미 징조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고자 그렇죠.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일부러라도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표를 그러다 모아야죠. 보니까 역시나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요. 자한당 지지율 오르고 있고, 확실하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제 민주당 또한 그쪽 지지 세력들을 또 강하게 결집하려고 대응 자체를 좀 오버해서 한다고 그럴까요? 자한당에 대한 대응을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총선은 정말 양당 체제로 더 굳혀지고 지지 세력들도 그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참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 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현상을 지금 또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 다시 기운을 내서 네. 예, 다시 처음부터 오늘 또 시작해야 3월 될 15일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네,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했단 날이니까 그러네요. 더 힘을 내시고 네, 힘을 내서 네. 예, 뚜벅뚜벅 네네.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뭐 정치권 소식은 네. 이 정도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정치경제연구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를 했고 네, 정치를 했고 이제 경제. 드디어 경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나오신 분은 아이유님인데요. 네.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까 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심하신가 보다. 네, 맞아요. 자, 한 번 더 했고. 자, 아이유님이 나오시면 어. 청취자분들은 뭐 딱 이제 아시겠죠. 아, 오늘 또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참여소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119회에서 네.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2편에서 더 다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참여소득인가요? 지난 1호타 119회에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주제를 다뤘듯이 오늘도 이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농가수당, 농촌기본소득 정책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킨슨이 1996년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했던 그 참여소득 제안의 내용을 다뤘었고 2007년 논문에서 이제 데비스 펠레레와 스터튼이 애킨슨의 참여소득 구상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2편이 되겠고요. 오늘은 애킨슨의 2015년 저작인 이니퀄러티에서의 참여소득 제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애킨슨의 참여소득 제안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지지하는 학자들이 그 최근에 논쟁 비슷하게 이제 지면을 통해서 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기술 철학자이자 문화 이론가인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기본소득과 기여소득, 그러니까 그는 이제 참여소득을 기여소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논의를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유님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목이 안 좋으세요. 아이유님 요즘 되게 피곤하시잖아요. 방금 초콜릿을 초콜릿. 네, 맛있는 초콜릿을 초콜릿에 이 견과류가 들어있구나. 원래 방송을 앞두고 그랬어요? 견과류하고 발포성 음료를 먹지 않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드렸네요. 예, 아닙니다. 맛있게 네네. 잘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왠지 겁이 나네요. 왜 겁이 나냐면 되게 학문적으로 깊은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겠구나. 근데 제가 또 깊은 얘기에도 약하거든요. 2편 아닙니까? 2편. 아유, 네. 지금 1편이 기본이고 처음부터 2편은 심화편. 네. 걱정이 되는데 오늘 심화편이니까 네. 뭐 참여소득의 결정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속속들이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면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 또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먼저 애킨슨이 2015년 저작 이니퀄러티에서 펼쳤던 참여소득 제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같은 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넘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킨슨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애킨슨의 마지막 저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참여소득에 관한 애킨슨의 첫 논문이 이제 아까 1996년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이 흐른 시점에 나온 책이니까 그 19년 동안 생각이 얼마나 숙성이 됐는지 네. 이게 묵은지처럼 숙성이 됐는지 네. 아니면 상했는지 뭐 이런 상황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오늘 방송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애킨슨의 이니퀄러티 책의 8장의 제목이 바로 모두를 위한 사회 보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니퀄러티 책 전체에서 애킨슨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 15가지와 실행해야 할 구상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8장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애킨슨이 제시한 제안은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 네. 첫 번째가 모든 어린이에게 상당한 금액의 자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소득으로 모아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안이 되겠고요. 상당한 금액의 자녀 수당이네요. 상당한 금액이 네, 눈에 보이네요. 상당하다. 네. 그 아동의 빈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수의 자녀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기존의 사회적 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형태의 참여 소득을 국가별로 도입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유럽연합 전역에서 어린이 기본 소득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가져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제안은 사회보험을 새롭게 해서 급여 수준을 늘리고 적용 대상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제안이 부자 나라들은 공적개발 원조 ODA라고 하죠. 네. 이 목표를 국민 총소득의 1%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기본소득을 특별히 그 연령대를 네. 규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기 제목이 모두를 위한 사회 보장인데요. 애킨슨은 아동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네. 보장해야 되는 사회 보장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 형태로 주는 형식으로 가져가야 네네네. 되고 하지만 성인에게는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제안하는 참여소득. 참여소득을 줘야 된다. 참여소득은 그런 얘기군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또 네네. 개혁을 해야 된다. 음.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어린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성인 참여소득. 이런 아니군요. 그런 의미에서 네. 어린이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신 거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네. 첫 번째는 자녀수당을 상당한 금액의 자녀수당을 주지만 과세를 한다는 네. 얘기고, 두 번째 이제 어린이 기본소득 한다는 얘기고, 과 참여소득.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보험을 개혁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자 나라 국민소득의 1%를 공적개발 원조기금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자녀수당만 특별히 찍어서 과세를 하는 거죠? 저는 과세를 하는데 약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자녀 수당만 특별히 찍어서 과세를 여기에만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장의 그런가요? 내용을 보면은 네.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5%부터 시작해서 구간별로 네네. 65% 수준까지 나누는 어떤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애킨슨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첫 구간에 대해서는 면세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동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사회 굉장히 미래이고 또 잠재력도 가지고 있고 또 세대 간 뭐 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아동 수당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반론을 하는 것이 그러면 저소득층에게만 타겟팅을 해서 주는 게 더 아동 빈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네. 그쵸. 반론이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애킨슨은 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급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동 수당을 모두에게 주되 네. 과세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진적인 누진적. 과세가 되면은 순소득 측면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두에게 주되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 참여소득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네요. 네, 한 19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제 참여소득 주창자로서의 네. 그 위상을 면모를 과시한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름은 고수했는데 내용상에 뭔가 좀 진전이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네요. 네, 먼저 그 찬이쌤 말씀대로 애킨슨은 첫 번째로 사회보험의 재구조화와 함께 참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1996년 논문에서의 참여소득 제한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소득보다 참여소득을 더 지지하는 근거로 조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조건과 참여라고 하는 조건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19회에서 우리가 참여소득의 행정적 단점과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에 대해서 다뤘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07년 논문 그 데비스 벨레레와 스터튼의 논문을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킨스는 일정 정도로 답변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참여소득을 고수했다라는 거고 애초에 설정한 참여 개념에는 변동이 없는 건지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1996년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에킨스는 2015년 저작에서도 참여를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기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여라고 하는 것은 생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돼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이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집에서 유아기 어린이 또는 노약자들을 돌보는 것도 기여를 하는 것이고 승인된 단체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의미로 기여 참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유보조항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기여의 개념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활동의 범위를 고려해서 여기서 더 확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지난번 119회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또 질병이나 장애 정도로 어디까지 또 네. 이제 기여를 네.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또 구분해야 되고 또 이제 기여의 개념에서 봉사의 개념 어디까지 또 이거를 기여로 봐야 될지 막 왠지 머리가 좀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참여를 넓게 정의한 것도 변화가 네네. 없는 데다가 네네. 유보도 생겼고 네. 확장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진짜 숨 쉬고 있는 것도 참여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뭐 거의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은 사실 숨 쉬고 살아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사실 공동체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무슨 맞아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특별한 임노동에도 종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하지만 네. 동네에 마실 나가갖고 네. 동네 숲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네. 문방구 애들 놀고 좀 문방구 애들하고 장난도 쳐주고 네, 이렇게 네. 어깨도 쓰다듬어 주고 이것도 사회적 기여거든요. 네. 중요한 공동체 활동이거든. 네. 숨 쉬는 거잖아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참여를 넓게 기여하면 네. 그럼 그냥 숨 쉬는 게 참여가 되면 그냥 기본소득 하지 뭐 그걸 참여소득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사람 아니, 참 고집스럽네. 아니 저도 찬쌤하고 네. 찬쌤 의견에 동의하는 네. 게 네. 그 하나 하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봉사고 저희 노동이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내려면 네. 거기에도 또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막 이런 고민이 되는데 네, 참. 아유님 어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갑자기 네.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 영화 홍반장. 아 홍반장 약간 큰 기여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킨스는 1996년 논문에서와 같이 2015년 저서에서도 참여를 계속해서 광범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경우에 사람들의 행태적 반응의 편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참여소득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행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에킨스는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이제 아유님도 이제 에킨슨이 이제 간과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기본소득보다 참여소득이 나은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시민권인가 참여인가 이런 논리 같기도 한데요. 아, 네. 에킨스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서의 두 가지 조건이죠. 시민권이냐 참여냐. 네, 시민권이냐 참여냐 이건데요. 네. 여기서 시민권은 영국의 이제 Citizens Income Trust, 현재는 Citizens Basic Income Trust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에킨슨 자신이 참여소득 구상에서 부과하는 조건인 참여라는 조건, 이것을 두 가지로 놓고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자신은 참여라는 조건 부과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해외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들도 포함을 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시민권을 것이죠.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영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소득을 그 계획에 재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에게 준다고 하면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줘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네. 또 그에 반해 참여한 사람에게 주는 참여소득이 훨씬 낫다는 논리인데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 애킨슨 선생님이 기본소득 너무 연구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19년이 흘렀는데 19년 동안 이 기본소득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기본소득 초창기면 또 모를까. 요새 기본소득 지지자 중에서 해외 동포에게도 줘야 된다. 국민이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진짜 되게 이거- 생뚱맞다 싶었어요. 역으로 오히려 우리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동체에 일정 기간 이상 기여하고 있는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우리는 사실 네, 그런 네. 입장이잖아요. 네, 그 네. 조건은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결국 해당 정치사회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꼭 그 영국의 시민 소득 그거 되게 배치를 시켜서 아, 네, 네.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약간 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고집스러운 학자 스타일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애킨스님. 네. 아 물론 네. 애킨슨이 네. 이제 네. 그 조세 재정 모델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기본 소득하고 평균 소득세를 결합한 그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기본 소득의 수급 자격 조건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옛날 얘기 또는 좀 적절하지 네네. 못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도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애킨슨은 영국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권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긴 하죠. 그리고 또 시민소득을 그 계획에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 또 지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 타당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애킨슨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판파레스와 판데르보트의 2017년 저작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죠. 그 사람들을 비롯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의 조건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 세금을 내느냐는 차원에서의 거주지 피스컬 레지던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책을 안 읽으셨어. 네. 아, 예, 뭐 2017년 책은 사실 뭐 읽으실 수가 없었죠. 1월 1일에 네, 돌아가셨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전에 책도 이전에도 책도 많이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파레스와 판데르보트의 책에도 보면은 관광객이나 여타 여행객, 불법 이민자, 외교관, 초국적 기구의 직원들 등은 현지에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며 이는 재외 국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 이민자는 또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난민이냐 어쨌든 또 불법 이민자 이건 다른 예, 문제니까요. 뭐 예.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애킨슨의 논리는요. 기본소득론자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영국의 시민소득 구상만 살펴보면서 대립지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립지점을 만들어서 참여가 시민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셈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린 시민권을 기본소득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많죠. 네. 네. 예, 예. 좀 분리돼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119에서 다루었던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예, 했을까요? 그때 그 트라일레마에 굉장히 우리 마돈나가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119회 때 안 들으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를 잠깐 좀 정리하고 가면 간단히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참여소득은 세 가지 트라이가 셋이죠. 네네.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음. 이런 주장인데 세 가지가 뭔가면 첫 번째는 참여소득이 목적하는 보편적 복지. 네. 네. 네, 두 번째는 참여 조건의 엄정한 판별. 네. 네. 네, 세 번째는 적은 비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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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일을 하려고 하면 이가 안 되고 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고
네네.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네네.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 트라일러가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딜레마 우리가 딜레마 네. 주로 양쪽을 두 개 선택하는 중에 게 하나. 두 개를 가지고 딜레마라고 하는데 세 네. 가지라서 트라일레마라고 네. 했었죠. 예. 그 애킨슨 같은 경우에는 참여소득이 목적하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참여 조건의 엄정한 판별 네. 이거 두 개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비용이 치러야 든다. 된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정도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네. 그래서 참여소득이 실제로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첫 번째 뿔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참여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두 번째 뿔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만족시키기만 한다면은 네. 관리 가능성과 관련된 경제적 인적 비용이라고 하는 세 번째 뿔의 피해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이분 좀 그런 게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비판을 하면은 왜 그런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될 것 나는 같지 그렇게 않아요? 알라고 생각해. 이게 좀 네, 답이 좀 아닌데. 이상하네. 네. 네, 애킨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수급 관리 체계 일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여 소득은 자산 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산 조사를 거치는 다른 복지급여에 비해서 행정이 단순해질 수 있으며 자산 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 진짜 이게 공공부조 같은 그 자산조사 복지 있잖아요. 또는 네. 뭐 유니버설 크레딧 같은 노동연계 복지. 네. 이거에 비해서 비용이 지금 덜 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게 초점을 빗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네. 기본소득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자꾸 노동연계 복지나 자산조사 복지에 비해서 참여소득이 돈이 덜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그래서 이 비용 문제와 관계해서 네.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비용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주장은 없습니까? 행정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딱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안 하시겠지 당연히. 근데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행정비용 참여소득이 엄청 더 들겠지. 더 들지 당연히. 네, 대신에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 때문에 음. 그 주는 그 액수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네. 있는 그런 한 서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예. 그럼 참여소득이 포용성이 떨어지대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꼭 네. 지금 아이유님을 우리 둘이서 공격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에킨스를 소개할 뿐인데 네. 우리 어조가 굉장히 너무 훌륭하신 너무 분인데. 그 아이유님을 네. 막 이렇게 우리가 네. 아이유님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네.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네. 언급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본소득 말고 다른 지출에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뭐 GDP의 뭐 X%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평균소득세를 기본으로 한 기본소득에 만약에 이제 GDP의 Y%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조세로 X 플러스 Y%를 걷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 말고도 뭐 국방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제 그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20% 쓴다고 하면은 전체로 뭐 33% 거둔다고 해도 기본소득에 쓸 거는 13%밖에 안 되고 그걸로는 불평등을 많이 해소하기는 힘들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서술이기는 합니다. 그건 또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또 나중에 비판하는 연구를 좀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에킨스는 어쨌거나 기본소득보다 참여소득이 좀 더 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 논문하고 2015년 저서를 보면은 네네. 1996년 논문에서는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그런데 2015년 저서에서는 윤리적 정당성 문제를 추가적으로 호출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네네. 참여소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애킨스는 존 롤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네. 그 말리부 해안에서 하루 종일 서핑하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부양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 이들에게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 주면 말리부 해안에서 서핑해 하는 놈들이 돈 받아 터먹어 이렇게 유명한 그럼. 얘기죠 이게. 네, 그래서 말리부 좋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좀? 참.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정치적인 지지를 잃는 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결국 호혜성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참여소득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정당화되고 정치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큰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킨슨의 주장이 우리가 음. 어떤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예산을 좀 확충하려고 할 때마다 듣는 비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 기본소득을 하면 놀고 먹는 사람이 양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논리. 근데 도대체 얼마나 먹고 놀 정도로 많이 주려고 네? 그리고 서핑하고 노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소득밖에 안 주면서. 그러니까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말 빈곤을 면할 정도만 말 그대로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충분한 소득까지는 정말 한차 세월이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분 너무 네. 좀 그런 게 이제 트라일레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에 동참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참여소득의 행정적 난점과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 지적에 대한 애킨슨의 대답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자산 조사를 거치는 수급 관리 체계 이제 공공 부조가 되겠죠. 네. 그것이 그렇지 않은 수급 관리 체계에 비해서 행정 비용과 행정 부담이 더 크다는 것 이것은 이제 타당한 그건 측면이 당연하죠. 있죠. 네, 하지만 특정 수급 관리 체계에서 자격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행정 비용과 행정 부담의 크기는 매우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 자산 조사에 드는 행정 비용도 있지만 사실 참여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에 서 이제 나오는 행정 비용도 엄청 저는 그거 날 수 엄청날 것 있다라는 같은데요. 것이죠. 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정의된 참여를 고수할 경우에 이러한 참여 조건, 참여 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따지는 문제는 상당한 행정 비용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7년 논문에서 데비스 펠레레와 스터튼이 지적한 참여소득의 행정적 난점과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996년 논문에 대한 2007년의 비판에 대해서 애킨슨은 2015년 책에서 제대로 재반박을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015년 책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네, 이렇다 119회에서도 살펴봤듯이 기본소득 또는 참여소득은 사회보험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며 사회보험의 재구조화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제도의 수와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애킨슨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1996년 논문에서 애킨슨은 시민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민소득 주장자들이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양보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건 이제 119회에서도 말씀드렸죠. 1996년이 아닌 2019년의 맥락에서도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 애킨슨이 주창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며 이거는 이제 2019년뿐만 아니라 이 저서가 나왔던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저는 뭐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으로는 참여소득이 더 낫다 이렇게 증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네. 없다. 네. 거꾸로다 오히려 거꾸로. 네, 오히려 네, 기본소득이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2015년의 애킨슨은 1996년의 애킨슨보다 더 후퇴한 지점이 있다는 그게 이거의 것이죠. 문제예요 이게. 그래요? 네. 아까 네. 지금 얘기한 게 그런 거죠. 기본소득을 왜 비난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리부. 아니 어쩌면 기본소득으로 가는 네. 중간 단계에서 참여소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참여소- 1996년 예. 그게 96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참여소득이 감히 기본소득에 되게 대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임승차라든지 뭐 네. 기생한다라는 거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 정당성, 뭐 호혜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15년에는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참여소득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 어떤 걸 젊었을 때나 작년에 네네. 어떤 이론을 입론하고 네. 그리고 이제 노년으로 가면서 더 현명해지기가 사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고수화되신 거 아닐까요? 중년 장년 때 이 입론한 거를 음. 고수하고 더 이렇게 좀 살을 붙이다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애킨슨이 정말. 네. 네. 그리고 이 책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여기 책이 있네요. 굉장히 두껍네요. 아, 예. 네. 심지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네. 저런 책도 못 쓰면서 막 아, 예, 이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어쨌건 돌아가셨는데 네. 기본소득하고의 거리가 더 멀어진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훌륭하시고 불평등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뭘까요 이게? 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애킨슨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소득 주장을 하면은 그것과 뭐 조금씩 다른 제도를 끌어들이면서 뭐 A라고 하는 정책 목표 면에서는 기본소득보다 이게 더 낫다 이런 그렇지. 식의 비판들이 많이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애킨슨의 반응을 보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기본소득을 단지 기본소득의 어떤 특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개별성,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 보편성, 무조건성. 무조건성, 현금 지급, 정기성, 거기다가 일부 논자들은 충분성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것을 기본소득으로 정의하는 것이 뭔가 좀 불충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나열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애킨슨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성을 양보하는 식으로 참여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총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소득을 명확히 공유부 배당 더 구체적으로는 자연적 사회적 공유부로부터의 현금 사회 배당으로 명확히 정식화할 때만이 예를 들면 이제 상호성 문제라든지 무임승차, 기생 등의 윤리적 정당성 비판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만 예를 들면 현실에서 뭐 예를 들면 청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더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흐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 공유부에 기초한 사회배당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이게 윤리적인 정당성이 완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네. 기여도 하지 않은데 왜 네. 소득을 주느냐 네네. 이런 이제 비판에 우리가 반비판에 많이 봉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이유님 말씀대로 원래 우리 거다. 네. 원래 공유부다. 이거를 배당하는 것이다고 하면 네. 무임승차자가 원천적으로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그렇죠. 네. 이제 논의 자체가 그런 철학적인 문제, 윤리적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지금 아이유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네. 저는. 네네. 자, 지금까지 음. 애킨스의 2015년 마지막 책 불평등을 넘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애킨스의 후기 참여소득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다의 200회, 300회를 위해 이렇다를 후원해 주세요. 팟빵 앱으로 듣고 계신 분은 플레이어에서 이 에피소드에 후원하기를 눌러주세요. 페북이나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은 후원하기 링크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음. 만나는 분도 그렇고 네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말씀만 하시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선생님 제가 네. 이게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사랑은 선물이다예요. 그럼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다를 잘 듣고 계신다는 말로만은 안 됩니다. 네, 우리 방송 끝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 사비로 먹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네. 그 너무 없어 보인다. 너무 없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렇다 방송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네. 기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할 거는 거 아시죠? 네. 네.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네. 예. 자, 2부로 돌아왔는데요. 2부의 얘기는 참여소득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지지하는 학자들의 최근 논의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어떤 학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칠레 학자인 페레스 무뇨즈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의 수행 면에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뭐라고요? 미충족 사회 욕구. 욕구래. 네, 충족되지 않는 사회 욕구가 있다. 네, 뭐 이걸 사회적 대처해야 필요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이걸 있습니다. 대처하는 많은 활동이 있다. 네, 근데 그게 참여소득이 더 잘 제공할 수 있다. 네, 네. 어렵다, 이상한데? 어렵다. 그것이 이제 2016년에 저널 네. 오브 퍼블릭 팔러시에 이제 논문을 또 썼고 네. 2018년도에는 폴리티컬 쿼터리에 또 이제 참여소득 관련해서 네. 논문을 썼는데요. 그럼 미충족 사회 욕구 요거 관련돼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충족 네. 사회 욕구가 뭘까요?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뭐 욕구, 사회적 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뭔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거는? 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페레스 무뇨즈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 필요를
말한다 이렇게 빈틈이군요.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충족 사회 욕구의 영역에는 교육, 휴먼 서비스, 환경 보호, 치안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근린 지역 청소, 환경 보호, 정원 가꾸기, 교육,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되겠죠. 문자, 컴퓨터,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뭐 이런 교육들이 있고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고 녹색 있습니다. 학부모 얘기하는 건 같은데. 아닌가? 네. 우리가 지난번에 네. 타임뱅크 코리아 손소락 선생님 모셨었잖아요. 네, 거기 예, 있어서. 타임뱅크 다 요거죠. 얘기에서 예, 우리가 이제 봉사 관련하여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시스템이 딱 떠오르네요. 이 이야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국가도 시장도 커버 못하는 네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욕구를 네네. 그렇게 해소하는 거. 네. 예. 그런 활동이 이제 참여소득이 더 우월하다 네. 기본소득보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은 무급이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 뭐 예를 들면 돌봄 노동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생태환경 보존 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이 얘기하죠. 네. 하지만 참여소득 지지자들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페레스 무뇨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의문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니네들이 하는 그럴 것입니다. 거라고 하지만 뭘로 믿냐? 기본소득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줬어. 기본소득론자와 네. 이 참여소득론자의 차이가 네. 인간의 자율성을 얼만큼 네.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자발성.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발성. 자율성과 아니죠. 자발성을. 저라고 또 꿰뚫어 보시네. 네. 그래서 좀 독특한 주장을 하는데요. 네. 페레스 무뇨즈는 네. 참여소득이 시장에서 기업가들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많은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수 형태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서비스는 장기적이고 집약적이며 구조화된 서비스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 활동과는 구분되고요.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아메리코 같은 경우가 예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충족 사회 욕구 해결을 위해서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보다는 참여소득이 더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게 것이죠. 그 애킨슨이 아까 2015년 책만 봐도 아직 참여를 그냥 그 사람은 굉장히 느슨하고 네, 좀 헐겁게 정의하잖아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여. 근데 네, 요분은 좀 촘촘한 것 같아. 이게 네네. 촘촘하게 뭐가 정말 유용한 참여인지 이게 뭐 아까 뭐라고요?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네.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회나 공동체에서 뭔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빈 곳들을 이제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자. 이런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페레스 무뇨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에 대한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인 목록을 규정하는 형태의 참여소득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애킨슨이 최초로 제안했던 참여소득 개념보다는 더욱 제약적인 참여소득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독하네요 이 사람이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아니면 되게 애킨슨은 좀 느슨하게 조언을 좀더 낙관적이신 분인 것 같고 네. 이분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해야 된다. 이분은 거의 행정 시스템을 설계하신 것 그런 것 같은데요. 같은데.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페레스 무뇨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의 목록을 정의할 때 좀 투명성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사회나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들의 목록은 참여 예산 제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참여 예산 제도와 같은 참여 민주 거버넌스 제도를 통해서 개발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인된 활동들의 목록을 정의하는 문제는 적절한 참여 기재들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아메리코와 같은 기존의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을 식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대비를 시키는데요. 페레스 무뇨즈는 참여소득은 중앙 집중화된 프로그램인데 기본소득은 분산화된 기재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운용을 하는 면에서
이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는데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네. 야. 페레즈 무뇨즈는 네. 투명한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해서 적절한 참여 목록을 작성하고 음. 그 목록에 따른 유용한 활동들을 중앙 집중적으로 조직화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충족 사회 욕구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참으로써.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게 참여소득이고 이제 참여소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왜 참여소득의 원조라고 할까요? 에킨스의 주장이 진일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에킨슨이 제기한 기본소득 대 참여소득의 논의 구도는 몇 가지 기준점이 있죠. 첫 번째가 정치적 실현 가능성입니다. 네. 이것은 1996년 논문과 2015년 저서 둘 모두에서 발견이 되는 발견이 것이고요. 나오군요. 두 번째가 윤리적 정당화입니다. 이것은 2015년 저서에서 네. 발견이 되는 네. 것이고 세 번째가 불평등 개선 효과입니다. 이것은 네. 2015년 저서에서 발견이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페레스 무뇨즈는 기본소득 대 참여소득의 논의 구도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키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래서 네.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면에서 기본소득이 낫냐 참여소득이 낫냐 네. 이거를 이제 추가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타임뱅크는 요거하고 확실히 관련이 좀 더 깊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데비스펠레레와 스터튼이 참여소득의 행정적 난점과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음.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에킨슨과는 달리 자신은 제약적인 형태의 참여소득을 옹호한다라는 방식으로 어쨌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킨슨이 제기한 기본소득 대 참여소득 논의 구도 보면은 두 번째 윤리적 정당화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엇이 윤리이고 무엇이 비윤리다라는 기준 자체도 네. 지금 현재 기본소득론자들과는 이제 출발선이 다르다, 전제가 네. 다르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에킨슨은 정말 저에게는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좀 사상적으로 네. 보면 좀 더 그래도 기본소득이 더 자유주의적인 원리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네네. 이게 참여소득이 좀 더 조직화 이렇게 나가는 게 좀 더 국가주의적인 어떤 네네. 그런 어떤 의제 그리고 안하고에 좀더 중앙집권적이에요. 점점 더 되게. 접근해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에킨슨은 약간 가운데 네, 가운데에 약간 있었고 있는, 에킨슨은 예. 무너져 좀 더 일로 갔고 네,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네. 아이유님은 누가 봐도 기본소득론자인데 아이유님 입장에서 볼 때는 페레즈 무뇨즈 주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기본소득보다 참여소득이 낫다라는 주장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어때요? 네, 일단 미충족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만큼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이게 이제 지금 이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초점인데요. 진짜. 예. 그런데 네.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런 활동이 활발해질지 그리고 네. 얼마나 충분히 활발해질지 그래서 이제 페레스 무뇨주식으로 잘 안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실증적으로 대답될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증적이라 하면 어떤 걸 그러니까 의미하시는 이제 거죠? 기본소득이 실제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명확히 답할 수는 없다는 모른다. 의미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이런 활동이 기본소득 도입에 의해 활발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아주 충분히 이제 완벽히 네. 활발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는데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페레스 무뇨즈는 참여소득은 중앙 집중화된 프로그램이고 기본소득은 분산화된 기제니까 조정이나 운용 면에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미충족 사회 욕구를 충족시킨 데 더 낫다. 이런 것들은 좀 논거가 빈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어떤 점에서 들었습니다. 빈약하죠? 네, 첫 번째로 예. 설령 중앙 집중화된 프로그램이 분산화된 기제보다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는 데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면에서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수 형태로서 이해된 참여소득 방식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사회 서비스보다 우수한지가 이제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공사회 서비스야말로 중앙집권하든 그러네요. 챙겨받은 조직화된 시스템인데, 있는. 조직화된 시스템인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은 미충족 사회 욕구에는 공식 영역이 아닌 비공식 영역에 놓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저도 이제 돌봄. 아기가 2달이 돌봄 됐는데 노동에 종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때 비공식 영역은 공식 영역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거나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공 어린이집 보낸다 해도 네. 뭐 저녁이나 아침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부모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이 이제
돌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레스 문요주의 주장은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의 차이, 그리고 상포성의 문제, 그리고 비공식 영역의 여전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간과하는 것 아니냐. 뭔가 중앙 집중적으로 딱 해야, 뭔가 공식적으로 해야 뭔가 다 충족될 것처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이 좀 중앙 집중화된 프로그램은 소규모 지역이나 공동체 수준의 좀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와 문제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지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시장 영역에서 수행되던 사회 서비스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페레스 문요주는 이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화된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은 이제 저임금이나 낮은 질이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기본소득이 지급되게 되면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그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시킬 잠재력을 지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화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써 증가 압력이 된다면은, 그리고 또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은 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뭐 에릭 올린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를 해본다면은 기본소득이 지급되게 됐을 때에는 동태적으로 본다면 시장화된 사회 서비스 영역의 비중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공공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한 사회 서비스 제공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페레스 문요주는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는 면에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 좀 나란히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사람들이 미충족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만큼, 완전히 충분한 만큼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을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이 커버되게 된다면은 사실 미충족 사회 욕구에 대처하는 면에서 참여소득의 역할과 비중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며, 이럴 경우에 오히려 참여소득은 현실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페레스 문요주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발끈하겠는데요. 한국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스페인 말 쓰시는. 우리 아유님이 아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직접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지적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만나신 적이 있나요? 직접 본 적은 네.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구나. 기본소득 대회에 안 나오시는구나. 리스본 대회 때 오셨어요? 네, 오시긴 했는데 제가 마주쳤는지 어떤지는 기억이 좀 잘. 이거 좀 싹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반박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아이유님 위아래. 제가 검색을 안 해봐요. 아유님은 뭐 가장 영한 축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연구자들 중에서는 신진 연구자니까. 신진 연구자인데. 좀 많겠죠 아무래도. 자, 우리가 방송 앞부분에서 기본소득, 참여소득 지지자 간의 최근 논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지지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폴리티컬 쿼터리지에서 기본소득 지지자와 참여소득 지지자들이 이제 논문을 이제 제출을 다 했는데요. 네네. 이 폴리티컬 쿼터리지 자체가 1996년 애킨슨의 논문이 실린 저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들 저자들은 2017년 9월에 리스본에서 열린 제17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동일한 주제로 논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했었고요. 애킨슨이 처음 참여소득을 제안했던 그 지면에서 이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니까 흥미롭네요. 좀 소개해 주세요. 역사적인 지면에서의 논쟁. 네. 그 22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요. 돌아가신 이유니까 좀 더 또 뜻깊은 의미도 있네요. 그러니까 애킨슨이 그냥 그런 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유, 대단한 학자였던 거예요. 네, 먼저 힐라모와 콤프의 논문인데요. 힐라모 교수는 이제 최근에 또 그 방한 한 바도 있죠. 그래서 저자들은 참여소득
아이디어를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국이 처한 문제와 각국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참여소득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분 자체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만 구분했을 때 이 저자들은 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뭐 이런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국가별로 유급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중에서 어떤 것이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통합될 수 있는지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실용적 이유에서의 참여소득 옹호론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논의에 특별한 통찰을 제공해 주지는 좀 못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보입니다. 복지국가론자들이 기본소득 운동의 이 반응에 대해 반응하는 한 형식 같은 네. 것으로 좀 느낌이 오네요. 네, 힐라모 교수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최근에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보고서 결과 발표난 거에 대해서 또 예, 강연을 하기도 하고 했죠. 네, 2007년 논문을 썼던 그 데비 스펠레르와 스터튼이 또 최근 논쟁에 참여를 이분들 했습니다. 십몇 년 지나도 같이 하고 있네요. 네, 야, 네. 이거 완전히 그냥 평생의 동지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자들은 2007년 논문에서 주장했던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가 건재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소득의 행정적 난점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애킨슨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저자들은 참여소득의 정치적 난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참여소득은 각 정당이 각기 다른 이유로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파벌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소득은 견고한 지지연합을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폭넓은 이유로 지지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소득 쪽에 더 스펙트럼에 가까운 형태의 참여소득이면 우파가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 워크페어 쪽 스펙트럼에 가까운 참여소득 구체적인 제안이라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반대를 할 그게 것이고 트라일레마지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또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면 참여소득의 자격 요건을 행정적으로 더 이제 제한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선회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불안정한 행정이 정치적 불안정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세가 더 올랐네. 행정 난점에 정치 난점을 추가해가지고 네. 기세가 더 올랐어. 네, 이 맞습니다. 양반들이. 그리고 이제 페레스 무뇨즈는 또 2018년에 또 이제 이 논쟁에도 참여하긴 했는데 사실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2016년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네, 결국 참여소득은 미충족 사회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만큼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네, 것을 그 주장. 거의 무료수의 주장이죠. 예, 네. 거의 그냥 무한 반복하는 수준이다. 리플레이, 이렇게, 리플레이. 예,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알마즈 젤레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다음 달에 경기도 기본소득 그 박람회 때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차이쌤 대표적인 만나겠네요. 네, 만날 것 같네요. 네. 딜레케. 네,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또 기본소득 관련된 연구를 또 많이 한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젤레케는 조건적 및 범주화된 수당과 무조건적 및 보편적 수당 그 둘 중에 어떤 게 나은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규범적인 논쟁의 기저를 이루는 개념들이 있죠. 이제 의존성, 독립성, 상호성, 무임승차 이런 것들을 네. 젠더 관점에서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젤레케는 젠더 관점을 취함으로써 보편적 기본소득이 참여소득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득 지원인 동시에 불평등 해소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인쌤 혹시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참여하시게 돼서 네, 네. 이분 만나게 되면 네. 그때 다녀온 얘기 좀 브리핑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네. 네. 젠더 관 찾아야겠다. 그래서 젠더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더 우월하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젤레케는 일단 1996년 논문에서 애킨슨이 거의 모든 활동을 참여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애킨슨은 염려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무임승차에 대한
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라고 하는 것을 근데 정의를 이분 하려고. 염려가 너무 과하다. 아, 무슨 뭐 행정 관료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말리부 서퍼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싫은가 봐요. 받을 수 없는. 네. 좀 정치적으로 온건한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정치적 말이에요. 지지를 잃지 않을까. 네. 이런 거니까 좀 거대 정치 세력들 다 같이 설득을 하여 네, 영국이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좀 나갔으면 하는 좀 이런 온건한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시민소득이 정치적으로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참여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앤킨슨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참여를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또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15년 저작에서는 킨스는 무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차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 정치적인 양보가 아니라 상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참여 소득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성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규범적인 문제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젤레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젤레케는 애킨슨이 남성 중심적인 일여가 이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오히려 일여가 돌봄으로 다원화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애킨슨의 참여소득 구상은 돌봄 활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얼핏 보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작부터 개념적으로 그 중요성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젤레케에 따르면은 참여소득 수급자의 순수성이 입증될 때까지 제대로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다라는 게 입증되기 네네네. 전까지는 어쨌든 무임승차자로 간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네. 정당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 지급보다 무임승차자 선별을 우선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은데 네,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문제보다는 있지. 근데 그런 게 되게 못 받아야 중요한데 될 사람이 예.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앤킨슨이 비판해왔던 자산 조사를 참여 조사로 대체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속 시원하다. 네, 그리고 예. 참여의 정의가 변화하는 사회 규범에 달려 있다는 추가적 아, 문제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돌봄을 임금 노동과 같이 중요한 인간 활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런 것이죠. 이제 돌봄 제공자가 돌봄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지워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네네. 이제 시장 노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킨슨의 넓은 참여 개념으로 보면 이미 참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있죠. 것으로 예, 예, 그냥 인정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런 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네요. 또 참여소득은 기존의 이제 젠더나 계급이나 인종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뭔가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기제를 작동을 못 시킨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일하던 사람들은 아무 입증할 게 필요가 없으니까 네. 상당수 남자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아무 입증할 필요가 의무가 없는 없이 거고. 참여소득을 네. 받 집에서 얘기하는 돌봄 것이죠.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 될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 젠더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자산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소득의 조건성이라고 하는 것에 네. 더 속박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젤레케는 참여소득으로 인해서 현재의 성별 분업 체계가 오히려 강화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여소득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젠더, 계급, 인종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현존하는 불평등을 오히려 그러네요.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자는 임금 노동으로 참여하고 네. 네. 여성은 돌봄 노동으로 참여한다면 이런 식의 성별 분업 체계가 오히려 해소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네. 심하다 이런 얘기니까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제 가이 스탠딩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이죠. 가이 스탠딩이 이게 네. 뭐라 했나? 이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네. 이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참여 소득을 주는 이런 식의 구도에서는 돌봄 노동이 과소평가될 위험도 있다. 네. 이런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임노동은 임금이 200만 원이야. 네네. 근데 돌봄노동은 기본소득으로 참여소득 50만 원이야. 네. 그럼 마치 돌봄소득은 임금노동의 4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거는 이런 아이디어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면에서도 이 좀 참여소득이 갖고 있는 젠더적인 불평등성 네네.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하신 것 같네요, 젤레케님이. 네. 가이스탠딩을 우리가 좋아할 만하죠. 네, 가이스탠딩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영어를 일단 쉽게 하시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참여소득 관련해서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기여소득 있죠. 이것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그 번역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고용은 끝났다 이리여 오라. 오,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와의 대담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특이하네요. 고용은 끝났다 이리 이리여 오라. 이게 뭐지? 아니 뭐지 이거? 이것도 이제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 거기서 이제 프랑스. 네, 임플로이랑 네. 트라바이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임플로이가 고용, 네, 트라바이가 일. 일.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트라바이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용된 일을 말하는데 많이. 근데 어쨌든 개념을 구분해서 저를 구분했다. 그래요? 어떻게 구분해 있나요? 기술 철학자이자 문화 이론가인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는 이 책에서 노동자가 급여를 받는 활동인 고용, 임플로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네. 우리 자신을 진정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인 일은 트라바이. 트라바이. 그러면 트라바일은 네. 그냥 임노동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어떤 활동이에요, 활동. 다양한 이렇게 활동, 구분을 네. 하고 액티비티 뭐 유쪽 볼지로 활동 뭐 이런 거네요. 네네. 단번님의. 네, 그 둘을 이제 명확히 분리시키자고 담대하게 말하고 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기술 전반은 파르마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예요, 그게? 이것은 파르마콘? 약인 동시에 아. 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 플러스 독이다. 네, 파르마콘. 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콘이 독인가 보죠? 파마가 파마가 예, 약. 파르마시 할 때 그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독이 아니라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을 묻어버리는 대신에 또 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무관심의 경제를 기여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역량, 이 사람은 이제 암과 할 줄 암과 살 줄 암과 더불어 있을 줄 암 이렇게 예, 구분해서 쓰고 멋있는 있는데요. 말인 것 같아. 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암? 암, 할 줄 암, 할 줄 암. 할 줄 안다. 그다음에 살 줄 암, 살 줄 안다. 더불어 있을 줄 암. 멋있다 이거. 이거 어디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이제 전문적인 거와 비전문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 전문적인 역량의 이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분이 강조한 거는 어떤 비전문적인 교양과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암, 그러니까 내면화된 암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인간이 가져야 될 암이죠. 뭔가를 네. 할 줄 알기도 하고 어. 살 줄 알고 더불어 있을 줄 안다. 이게 마지막에 되게 야 이건 중요해요. 마돈나가 이거 다 이거 A인데 이 네 개다. 네. A. 아, 땡큐. 예. 전인적인 능력과 네. 역량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땡큐, 있겠는데요. 땡큐.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기 위해서는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여소득 역시 필요하다고 이제 이 역사를 사람은 하는 기여소득이란 말을 쓰는군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소득도 그냥 직역하면은 존재소득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존재소득 존재소득과 마음에 든다. 기여소득 네. 이것이 이제 대응되는 미쳤다. 게 네.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숨 쉬는 자유만 있으면 받는 도둑.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술 철학자이고 문화 이론가다 보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현재와 미래의 기술 변화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되려면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해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개인 각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잠재력이나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역량이나 지식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윤을 추구하고 돌봄을 방치하는 이러한 현재 뒤틀린 경제를 뭔가 의미를 추구하고 사회적 경제, 협동적 경제가 만발하는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기여소득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은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빅데이터와 빅브라더 뭐 이런 네네. 것에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기술 발전이 뭐 사람들의 어떤 뭐 해방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람은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 중심의 경제 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 노동에 속박되어 임금 노예로 사는 것 말고도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조건에서 참여소득이 이런 활동들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 예, 이런 의미에서 고용과 일은 다르다. 고용은 끝. 일이여 오라 이러한 주장이 큰 울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의 의미를 그러니까 고용과 일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도 하게 되었고 그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또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119회까지 하면 두 편에 걸쳐서 참여소득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제 아이유님이 결론을 맺어주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이론. 예, 우리가 에킨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기여소득과 참여소득이 같이 가야 된다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그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소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참여소득의 장점이 발휘되려면 기본소득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지 아이유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기본소득도 그렇고 참여소득도 그렇고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된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참여소득의 행정적인 난점,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꽝꽝. 네. 두 번째로는 참여소득의 행정적 난점은 참여소득의 정치적 난점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행정이 정치적 불안정을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제베스 있겠고요. 펠레 옳다. 꽝꽝. 네, 세 번째는 참여소득을 기본소득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단계적인 전략으로 참여소득을 밟고 기본소득으로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네네. 기본소득 대 참여소득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네네. 중심으로 가져가되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참여소득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식으로 좀 논의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되네요. 단계도 아니고 대립도 아니다. 저는 단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유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자발적 활성화를 통한 미충족 사회 욕구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까의 의문은 사실은 제기해볼 만한 물음이고 실증적으로 대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소득이 그것에 굉장히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이항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은, 저의 또 기대는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기회, 인파워먼트와 삶의 주도성 증진, 사회 전체적인 지식 정보의 양과 질 제고, 이런 다양한 과제들을 상당 부분 그래도 커버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참여소득의 역할과 비중은 좀 상당히 감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제한된 기능과 역할에서의 참여소득은 오히려 현실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잠정적인 결론이겠지만 여섯 번째로는 기본소득과 나란히 도입할 수 있는 참여소득 형태는 좀 다음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격 조건을 판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그러니까 이제 자격 조건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 지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경우, 네, 그래서 이제 뭐 비화폐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높거나 긍정적 외부성이 크거나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광범하게 인정되는 경우,
에는 참여소득이 도입되기 쉬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것이 농업인과 예술인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저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만약 가능하다면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산발적인 도입과 확산보다는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괄 도입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광범한 공론화 과정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지만 농가 단위냐 농민 단위냐의 네. 문제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농민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농업인으로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성 농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급작스럽게 농민수당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 농민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심포지움 갔었는데 여성 농민 농가 수당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끝나고 나서 여성 노동자가 이제 찾아와 네, 그 남편한테만 주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네, 그럼요. 가만히 안 있어야죠. 그때 했던 말 그대로 옮겨도 되나? 네. 줘봤자 술이나 처먹는다.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다. 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공무원님들한테 내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금의 농가 수당은 잘못됩니다. 네, 농민 수당으로 바꿔도 별로 큰 차이도 안 나는데 네, 그렇게 설계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왜냐면 혼자 된 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농가 수당이나 농민 수당이나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네, 어쨌건 농가 수당을 하면 그 부부로 살고 있는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농가 단위로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정 절대 안 단위로 주지 됩니다. 말고 예. 개인에게 줘야지. 개인에게 줘야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부모 중에서 좀 주된 돌봄 제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를 대상으로 한 정액 지급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애니 밀러 교수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도 다 주고 거기에 얹어서 이제 이렇게 주된 돌봄 제공자에게 주자 이런 제안이 있는 것이고요. 애니 밀러도 이번에 경기도 네. 강남에 옵니다.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기조 발제 최초 발제자입니다. 예. 네, 이것을 일종의 참여 소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했는데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냐 이것을 사실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한다고 전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참여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서 참여소득 지급 액수를 차등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애킨슨이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주당 35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충족시켰다고 했을 때 충족하면은 정액의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고 충족하지 않으면 참여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식은 가능하지. 예를 들면 뭐 주당 50시간 참여했다고 해서 더 주고. 비례해서 더 주고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아유. 불가능한 말도 안 기획이다라는 돼요. 것이죠. 네. 뭐 상당한 행정 비용과 행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제로는 그만큼 안 하는데도 올려서 신고하는 식의 이제 부정적인 그럼요. 반응이 안 이제 되죠. 예상이 네. 됩니다. 완전 예상됩니다. 네, 그럴 그건 안 경우에.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타임뱅크 구상을 감안을 해보자면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죠. 타임뱅크는 참여의 절대적인 시간에 비례하여 기여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애킨슨의 참여소득 구상과는 좀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시간의 질, 참여의 질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참여의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참여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서 참여소득 지급 액수를 차등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은 적어도 현재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진 않다 하더라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 타임뱅크는 모든 노동은 동일하다, 평등하다 이런 가치가 있었잖아요. 한 시간이면 예. 한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되지. 양으로 양으로만 그래서 따지잖아요. 양은 따지는데 질은 전혀 질을 따지지 못하죠. 않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활성화를 화폐적 보상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정, 소속감,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등의 비화폐적 보상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화폐적 보상에 크게 의존할 경우에는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크게 구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기여하고 참여하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발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럼. 네. 그리고 이제 광범하게 정의된 참여에 기초한 참여소득 지급, 이것은 애킨슨식이 되겠고요. 또 국가 주도의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수 형태로서의 참여소득 지급, 이것은 이제 페레즈 문요즈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형태의 참여소득 지급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올 1월에 돌아가신 에릭 올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 권력, 경제 권력, 시민 사회, 그러니까 시민 사회는 사회 권력이 되겠죠. 그래서 셋으로 권력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이 아닌 사회 권력, 그러니까 시민 사회가 사회적 인격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고 경제 활동의 조직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 권력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타임뱅크 다뤘었죠. 그래서 타임뱅크와 뭐 참여소득을 같이 연계하는 그래서 타임뱅크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예. 자, 오늘 125회고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심화편 두 번째 시간을 공부 잘했습니다. 가졌습니다. 오늘. 예, 예, 저도 예.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